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무단으로 판매 중인 반려견 그림, 예식장 영상 사용 저작권 침해인가요? 자전거 주행 중 우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혔어요. 이사업체의 추가 결제 요구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제 오늘은요, 지난해에 있었던 사건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 이제 시청역에서 역주행 참사로 9명이 숨지는 그런 대참사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해당 피고인에게 금고 5년형이 확정되어서 오늘 판결록 관련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사회가 떠들썩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으로 차량과 행인을 치워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던 사건인데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금고 5년형을 확정해서 피해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오늘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사건부터 복귀해 볼까요? 네, 그 사건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피고인은 지난해 7월 1일 밤 9시 26분경에 서울 중구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인도로 돌진을 하면서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안전펜스와 차량 2대를 친 이 사고로 인해서 9명이 사망을 했고 5명이 이제 다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줄곧 해서 재판을 진행할 때까지 급발진이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였습니다. 네, 이 급발진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는데 우선 1심이나 2심 판단을 보면 급발진 주장이 인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심 판단부터 짚어주시죠. 네, 1심 판단에서는요, 피고인이 이제 급발진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요. 1심 판단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행자와 충돌하기 전까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서 금고 7년 6개월을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2심에서는 감형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2심에서는요, 이제 5년형으로 이제 감형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좀 법률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인데요. 앞서서 1심에서는 각각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각 별개의 행위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것을 각각 실체적 경합이라는 법률적인 판단을 해서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을 선고를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 경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서 여러 행위를 저지른 것을 의미하고요. 네. 통상은 여러 개의 행위를 각각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와 다른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형량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요. 2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해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상상적 경합이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요, 하나의 행위 자체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죄에서 정한형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네. 가중이 되진 않고요. 그냥 금고 5년이 상한형이 되는 건데요. 2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서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구성 요건 자체가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면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한 겁니까? 네, 이제 대법원에서는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서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는 게 왜 금고형이 나오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금고형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금고형은 사실 징역형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징역형과 동일하게 교도소에 수용이 되는 것은 맞지만 징역형과 달리 그 안에서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국민법 감정으로 보면 사실 의아합니다. 과실로 인해 9명이나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금고 5년형을 받으면 이게 좀 괴리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네, 사실 뭐 한 차례 행위로 인해서 여러 번의 사고 발생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각각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는지 좀 법리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은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확정한 내용에 따르면은 행위는 사실 하나였다는 취지인데요. 이분이 네. 어쨌든 이런 실수라는 행위 자체가 여러 번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행위를 했지만 그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처벌이 됐던 것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형법 같은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여러 범죄 중에 가벼운 범죄는 흡수해서 처벌을 하고 형량이 가장 무거운 범죄로만 지금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형이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형량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14명이 사망을 하거나 다친 이 사건에서도 한 명이 사망하거나 다친 그런 교통사고가 동일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번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에서는 처벌의 한계가 좀 확인이 됐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와 같이 피고인의 경합범의 가벼운 처벌에 대한 논란은 그동안 여러 번 있어 왔는데요. 대형 참사 때 주로 이런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한 범죄임에도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라는 비판이 사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1995년에 상품 백화점 붕괴 사건 당시에 501명이 사망을 하고 937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도 삼풍건설산업 회장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되는 데 그쳤고요. 201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당시에도 19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으나 당시 기관사 역시 금고 5년형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경합범 가중 처벌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건가요? 네, 과거에도 이런 논의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는데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이제 가장 큰 논란이 있었고요. 네. 당시에 이제 논의가 좀 본격화됐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법무부는 곧장 다중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의 입법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각각의 죄에 따른 형을 모두 더해서 이제 가중처벌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같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은 국회로 넘어오긴 했는데 이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찬반 대립이 사실 좀 팽팽했습니다. 네. 2014년 7월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에 출석한 당시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은 다중인명피해가 야기된 사건은 단순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해도 중한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 국민 법 감정을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 하면서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좀 강조를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다소 좀 신중했는데요. 네. 당시 이제 법원 행정처차장은 특례법은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 흡수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법의 기본 원칙상 상당히 일단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하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적 경합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경합범 행위 중에 가장 무거운 형의 이제 처벌을 받는 제목만 적용해서 처벌하는 흡수주의와 형법 체계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사실 있기도 한데요. 네. 더불어서 이제 판사 출신의 서기호 전 이제 정의당 의원도
기본법을 완전히 뒤흔드는 내용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법사위에서 뚝딱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학계와 법조계의 전반적인 논의가 좀 충분히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최대 이제 징역 100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토록 했던 해당 특례법은 19대 이제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네.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가중처벌이 가능한 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 사고 역시 가중처벌 문제를 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변호사님 견해 듣고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개인적인 의견은요. 사실 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10명이 발생한 사건에서 1명이 사망한 거랑 동일하게 처벌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는데 또 반면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어떤 한 명의 사고를 낼 수 있는 상황이 갑자기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10명의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러한 피해 가능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처벌 형량이 좀 달라져야 될 필요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특례법 제정이나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결국 판단하는 법관의 입장에서 이런 피고인과 피해자 입장을 균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상황의 특수성을 좀 반영해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면 가중처벌을 통해서 좀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는 외면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두 반려견을 보호하고 있는 네. 그 보호자인데요. 네네. 저의 소중한 반려견 친구들의 사진을 담아서 이제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던 중 2024년 7월경 저희에게 허락을 구하고 그림을 그리신 후 개인 소장용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 그 그림들과 또 이후에 그 사진을 또 다른 사진들을 이제 본인의 그림들로 전시하고 판매하는 상황을 좀 파악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자문을 구하려고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림을 그려도 된다고 허락했을 뿐인데 좀 상업적으로 활용했던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고요. 옆에 김태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현 변호사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말씀 주신 내용은 전 잘 들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작년 7월에 그러면은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연락을 받으셔가지고 개인 소장용이라고 해서 이제 동의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네. 네. 사실 개인 소장용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네네. 근데 이거를 뭐 어떤 저희가 사실 저희 사진들을 좀 예뻐해 주신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네. 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소장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허락을 구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어떤 상업적인 내용이나 뭐 추가로 뭐 게시물에 반드시 올려보겠다, 아니면 뭐 다른 사진들을 또 추후에 사용하겠다. 뭐 이런 의견들은 전혀 없으셨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개인 사용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고 따로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는 동의 같은 건 해주신 적이 없는데 이제 이후에 아마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거를 확인을 하셨나 봐요. 네, 그거를 인터넷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 활용한 정도가 혹시 뭐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사용한 정도를 제가 사실 그때 대화를 마치고 나서 좀 파악을 해보고 네. 또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수로는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음. 인스타그램 게시글 등록한 것만 해도 한 14, 15건, 뭐 카카오톡 게시글에 프로필을 바꾼 현황만 14, 15건, 뭐 전시에 참여는 2번에서 3번, 그리고 현재 저희한테 맨 처음에 그냥 그림을 그렸다라는 이제 허가를 받고 그렸던 그림이 온라인에서도 지금 다양한 사이즈로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고, 이제 현재까지 오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림은 지금 5점이고요. 대략적으로 평균가는 한 200만 원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또 최근 대화를 마치고 나서도 앞으로 전시 활동에도 사용할 그림들을 봤더니 저희 아이들 사진이 바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은 현재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사용 중단을 요청한다거나 말씀을 나누시는 적은 있으세요? 네, 사실은 이게 모든 게 지금 단 하루에 인지가 됐고, 그리고 제가 중단 조치를 처음부터 이제 조심스럽게 정중히 말씀드렸더니 이제 본인의 뭐 잘 몰랐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수정 조치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2시간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는 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소유권을 좀 많이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이제 내가 본인이 그렇다는 창작물임을 더 강조를 하셨고, 이후에 모든 소통은 지금 그분께서 다 차단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혹시 그 반려견이 아무래도 종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비슷한 뭐 반려동물이다라는 식으로 상대방이 주장할 여지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네네. 이제 지금 키우고 계신 반려동물이 좀 특이하다거나 뭐 다른 같은 종의 반려동물이랑 좀 차이점이 있다 이런 거는 뭐 가지고 계신 거세요? 그런 내용은? 제가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제가 사실 수천 장의 사진을 찍었는데요. 1년 동안. 네. 이분이 그린 그림을 봤을 때 정확히 저희 아이들이라는 걸 제가 너무 인지할 수 있었고, 뭐 구도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강아지가 이제 한 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친구가 서 있었을 때 이 자세나 뭐 어떤 그 고개의 각도, 그다음에 발의 표현 이런 것들이 거의 저희 아이들과 동일함을 느꼈고, 뭐 특정 그림에서는 저희 아이들이 사용했던 액세서리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뭐 옷의 색깔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게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그렸다라는 게시글도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렸던 것을 그대로 그 그림을 판매한 정황도 있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촬영한 사진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리신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혹은 뭐 이 반려견들에 대한 그 얼굴이라든지 이런 모습만 따로 해서 이렇게 하신 것도 있으신 거세요? 거의 대체적으로 모습이나 이제 그런 건 같은데,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배경은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배경은 다 바뀌었고, 액세서리를 좀 다르게 한다거나, 옷을 다른 것을 입거나, 또는 앉아있는 모습이나 뭐 구도는 완벽하게 같은데, 그냥 무표정을 웃고 있는 표정으로 바꾼 그림들도 좀 있는데요. 근데 대체적으로 한 70%가 같은 사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신 거고. 일단 그러면은 지금 작년 7월 정도에 이렇게 동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침해 사실은 언제쯤에 알게 되셨어요? 제가 12월 3일 수요일 날 정확히 알게 되었고요. 올해요? 3일... 올해 네네. 며칠 전에? 그러신 거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 쪽에서는 뭐 잘못했다거나 뭐 그런 얘기는 없이 잘 몰랐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 상황이신가 보네요. 몰랐다는 표현도 사실 쓰지 않았고요. 그냥 이게 본인은 이제 오히려 영광일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림을 좀 폐기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을 때 이미 폐기되었다라고 저한테 말씀 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폐기되지 않고 판매되는 현황을 지금 알 수 있었고, 오히려 지금 인스타 게시글을 제가 추후에 이제 다른 친구를 통해서 이제 도움을 얻어서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완전히 똑같은
그림들은 거의 지금 좀 내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모든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치매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치매하는 거는 좀 악의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네. 자료를 오늘 당일에 이제 캡처한 화면이라든지 이런 게 날짜가 확인될 수 있게 조금 저장을 해놓으시는 게 좋고, 왜냐면 네.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런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진을 언제 캡처했냐 이런 것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많은 네. 분들이 사진을 활용한 건 이제 그런 치매 사실은 캡처를 해놓으시는데 그 네. 촬영한 날짜라든지 캡처한 날짜 같은 거 입증을 잘 못하셔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네. 치매에 대한 거는 치매 확인한 날짜가 확인되도록 항상 준비를 일단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네, 우선은 이제 제가 의견을 먼저 드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네. 우선은 지금 그 촬영하신 사진에 대해서 뭐 네. 사진 저작물이라는 사진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이 사진이라는 게 사실 굉장한 도창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이 반려견이 사실상 나의 소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반려견을 활용한 모든 사진이 나한테 저작권이 있다 혹은 저작물이다라는 건 단정 짓긴 좀 어렵긴 하거든요. 네, 네. 다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구도나 특이성이라든지 얘들을 사진 촬영하면서 준비했던 뭐 포즈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사진 저작물 인정될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다만 이제 이 저작물에 대한 거는 사실 법원의 판단을 명확하게 받기 전까지는 저작물이다 아니다를 단정 짓긴 되게 어렵거든요. 네,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이 반려견에 대한, 사실 사람으로 따지면 초상권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사람이라고 하면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해서 성명이나 이제 초상 같은 걸 사용한 거에 대한 권리를 의미를 하는데, 네. 물론 이제 동물이다 보니까 그걸 사람처럼 똑같은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아이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나의 소유물을 함부로 이용을 해서 이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거는 무단 사용이라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초상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불법 행위의 관점에서 하나를 주장해 볼 수 있으실 것 같고, 사진 저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한 거에 대한 상업적으로 이용한 거에 대한 그런 침해에 대해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거는 이미 사용된 거기 때문에 추후에 소송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사용한 걸 이미 사용하지 않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결국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사진 저작물로 보아서 청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초상권이라든 소유물에 대한 침해로 불법 행위로 보아서 이제 청구를 할 것이냐의 청구 원인에 대한 부분이라 어찌 됐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실 수는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기는 해요. 네. 네. 그러면 이거 예.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초상권 소유물과 사진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두 가지 방향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나은 방향이 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그 사진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고 복잡한 건데, 사진마다 저작물이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네네. 사진마다 각각 다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법원에 청구할 때는 주의적과 예비적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의적인 거는 이걸 먼저 검토해달라는 취지인 거고, 그게 안 되면 예비적인 청구를 검토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일방향으로 청구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저작권도 같이 해보시고 더불어서 이런 소유물에 대한 무단 침해, 무단 행위 같은 불법 행위로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모두 주장을 해보시는 거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 두 가지를 모두. 네. 네. 그리고 제가 그러면 이게 사실 제가 그 1년 전에 그 그려보고 싶다는 문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은 사실 분명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후에도 그 어찌됐든 그 상업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고, 그 문의했던 그림을 그대로 지금 판매하는 정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여러 사진들을 이제 판매하고 그 사진을 토대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서 판매 뭐 전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했던 부분이 나중에 그분이 이제 저한테 불리하게 좀 적용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도 그 그림을 그려도 된다라고 동의하신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동의가 있으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분에 한해서는 이용허락 동의를 하신 건데,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한 침해를 다투시는 게 아니고 그 더 나아가서 개인 소장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이용한 동의를 하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 청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사용하는 거 동의했다, 그거는 전혀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저도 이런 상황이 좀 되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정말 그냥 막무가내로 일단 모든 자료들을 좀 모으는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혹시 변호사님께서라면 제가 이제 이런 처음 겪는 상황이고 모든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좀 효과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변호사님께서라면 이런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상담자분의 사실 마음에 달려있긴 해요. 왜냐하면 네,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왜냐면 이분이 지금 본인이 침해를 안 했다라고 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고 뭔가 좀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상담자분이 뭐 이분이 어느 정도 배상을 하면 나는 그냥 뭐 따지지 않고 예, 넘어가겠다라는 마음이시라고 하면 그 정도 기준을 내세워서 뭐 말씀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를 다 나의 피해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다투고자 한다고 하면 사실 네, 합의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물인지 여부도 다퉈야 되고 침해의 네, 범위도 다퉈야 되고 사용된 범위도 다투려면은 여러 가지 사실조회라든지 되게 복잡한 과정 등을 통해서 피해 금액을 상담자분이 입증을 하셔야 되는 과정을 겪으시면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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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엄청난 고액 사건으로까지 확장이 될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네, 가장 손쉽게 해결하는 거는 일정 금액을 정해서 이 정도 네, 금액을 지급을 하면 내가 뭐 더 청구할 수 있지만 포기하고 여기서 마무리 예, 짓겠다라고 통지를 하고 그쪽에서 네, 이제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보시는 건데, 만약에 네, 상대방이 나는 그 금액도 절대 줄 수가 없다, 그리고 혹은 난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네, 한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좀 어려운 다툼이겠지만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어려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상업적 사용해야 되는 허락이 있었느냐는 상대방이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입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의를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상담자분한테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피해 금액을 입증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스스로가 내가 얼마를 팔았다고 얘기를 당연히 안 할 거기 때문에 각 네, 기관의 판매처에 조회를 해서 이게 수익이 얼마가 났고 뭐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청구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과정들이 좀 복잡할 거고 피해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도 않으실 거예요. 전부 파악은 어려우실 테니까. 네, 이제 네,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소송이 청구하는 금액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높고 복잡한 경향이 좀 있는 사건은 맞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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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서 예, 따지지 않고 요 정도면은 내가 이제 뭐 동의한 걸 하고 과거에 대한 거는 청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엔 사용하지 말라, 이런 조건으로 합의를 하시는 게 방법이시고, 네, 만약에 나는 그렇게는 원하지 않고 정확한 나의 피해 금액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렵더라도 소송을 그냥 바로 하시고 합의는 진행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안으로 좀 진행을 하고 싶은데, 제 생각에서는 이분께서 일단 주장하시는 바가 너무 정말 상식적인 대화를 좀 벗어난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일단은 처음 방향대로 하고는 싶은데, 이걸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좀 제가 그래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제 모든 일단 지금 추가적으로 제가 모든 원본을 다 찾아놨어요. 그리고 모든 원본을 찾아놔서 이거를 내용 증명의 형태로 보내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정적인 배상금과 앞으로의 약속을 받아내는 게 저는 1차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까지도 조금 이게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가요? 그 내용 증명을 보낼 때 합의의 여지가 많으면 사실 내용 증명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이런 건이 요즘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뭐 반려견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고 그냥 네, 사진 찍는 거 동의했는데 상업적으로 활용돼서 문제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침해를 하신 입장에서도 저희가 상담을 쌍방을 다 해보면 침해를 한 거는 사실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배상해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건 이제 법원의 네, 판단을 받기 전이기 때문이고 네, 생각보다 고액이기 때문이라 가지고 내용 증명을 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거기에 비용을 너무 들이거나 노력을 너무 가하시는 거는 내용 증명을 통한 합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는 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합의 가능성이 낮다. 네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토대로 하면 사실 뭐 저는 사실 뭐 손해배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좀 나는 거 아닌가요? 음, 일정 부분이라는 그 배상금이라는 거는
혹시 그러면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정보를 많이 모으고자 한다면 어떤 식으로 모으는 게 좀 좋을까요? 뭐 일단은 네. 치매 사실만 필요하신 것 같고 지금 봤을 때는 치매의 네. 범위가 어딘지 그 사이트 사용된 사이트가 어딘지 그리고 판매처가 네. 어딘지 뭐 구체적인 주소 사업장이라든지 사업자 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고 온라인에 게시된 거는 URL 같은 거를 조금 같이 추가를 해 놓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네,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URL로.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뭐 도움이 되실 말씀을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뭐 합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서 간단하게 뭐 메시지를 보내시거나 혹은 뭐 간단한 내용 증명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 금액이 이제 성립이 안 되면 결국에는 서로 법적인 다툼을 하는 게 더 시간적으로는 효율적일 거라 가지고 소송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그래도 합의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네. 요청을 한다거나 내용 증명을 간단하게 보내는 거는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합의 관련해서 이제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낼 때 이 내용 증명은 어쨌든 제가 어떤 변호사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구해서 이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자료를 보내드려야 되는지 그것도 좀 마지막으로 궁금하거든요. 그 내용 증명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보내는지에 따라 다른데 내용 네네. 증명에서 모든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네네. 어차피 이걸 서로 따지지 않고 이 정도 금액에서 청구하겠다는 거고 사용한 네. 사람이 사용한 내용은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네. 다 첨부하시거나 전달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어느 예. 정도 원하시는 금액이 뭔지 그리고 그분한테 원하는 합의 조건이 뭔지를 보내셔서 그 변호사님한테 통해 가지고 발송하시는 게 사실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학대받던 아이를 구조하셔서 좀 새로운 선물 같은 삶을 주고 계신 보호자님이신데요.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변호사님 조언 참고하셔서 체계적으로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저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예식 전에 상영할 영상을 직접 제작한 신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식을 올린 웨딩홀에서 제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일로 저는 올해 6월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웨딩홀 측이 조정에 불출석하면서 절차는 그대로 종결됐고 저 역시 사과 정도면 된다는 생각에 더 강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웨딩홀이 처음 문제가 됐던 영상이 아닌 또 다른 제 영상을 그대로 카피해 디자인과 구성까지 거의 동일한 영상을 만들어 웨딩홀과 계약한 예비 부부들에게 공식 샘플 영상으로 제공하며 홍보하고 있던 겁니다. 이 사실은 실제로 해당 영상을 받은 예비 신부가 제게 직접 알려주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일이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니라 이미 한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저작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큰 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반복적으로 제 영상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이미 사용을 중단했더라도 손해배상이나 공식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상담자님께서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결혼식 장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 큰 상처를 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이 실제로 법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앞서가지고 오늘 저작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일단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에 대한 표현에 대한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통상적으로 결혼식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의뢰자가 요청을 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구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보다는 촬영하시는 분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발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네.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영상 촬영자한테 통상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제작한 신부인 상담자분이 직접 제작을 했다고 하시고 이 디자인이나 구성 같은 거를 전부 다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신 것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이제 제작 의뢰자가 제작 과정을 실질적으로 뭐 통제를 하고 감독을 하거나 그 제작 과정의 실질적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제작 의뢰자에게도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담자분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 그러한 경우에 이런 저작물을 무단으로 동의 없이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차례 문제 제기 이후에도 상담자의 또 다른 영상이 사용됐다면 이 경우 반복적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더 엄중하게 다뤄질 필요는 없을까요? 네, 이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거는 형사처벌도 있고 민사적인 처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형사적이든 민사적이든 간에 이 반복성은 죄질을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하기도 하고 손해배상의 금액을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경우에는 더 형량이 높아질 것이고 손해배상금도 좀 높아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저작권위원회 조정 절차가 있었지만 웨딩홀 측의 불출석으로 종결된 경우라면 이후 발생한 침해에 대해서 다시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네, 이제 조정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후 법적 조치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영상 사용을 중단했더라도 이미 상업적으로 활용이 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 이제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현재 침해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뭐 사실 장래에 대한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과거에 발생한 침해가 현재 중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어쨌든 상업적 사용에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네.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담자님이 이 문제를 정식으로 법정 대응할 경우 오히려 감수해야 할 위험 요소는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소송이 나을지 아니면 합의가 현실적인 선택일까요? 네, 일단은 그 앞전 사례랑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사실 뭐 합의를 하신다고 하면 훨씬 절차가 간이하고 금방 해결이 될 걸로 보이기는 하고 네. 손해배상 금액을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더 나을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 저작권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 무형의 가치에 대한 어떤 침해 금액을 정확하게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각 사안별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그 침해 금액이 산정된다는 좀 한계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나의 저작물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판단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일단 나의 침해가 인정을 한다고 하면 금액이 적더라도 혹은 많더라도 소송 없이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면 상대방과 합의를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유사한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서 상담자는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또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결국에는 초상권이든 영상이든 저작권이든 침해에 대한 부분은 사실 본인의 어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서 본인이 손해를 입었고 그 과실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입증을 하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상대방의 침해라는 점은 이미 재반 사정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점으로 보이고 결국 손해의 액수가 쟁점이 될 텐데 네. 이 손해에 대한 입증은 청구하시는 원고, 상담자분이 청구를 하셔야 되고 확인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입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업적으로 사용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피해 규모와 액수가 얼마인지를 준비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 앞서 상담자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URL이라든지 이게 판매된 수량이라든지 혹은 뭐 이게 전달된 경로라든지 그걸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무단으로 사용된 범위라는 같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고 하면 제한 없이 수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며칠 전 자전거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 초록불이 8초 정도 남은 상황이어서 건너려는데 우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운전자는 자신이 우회전하는 중에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아서 서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초록불이었다고 말했더니 부딪혀서 넘어지지도 않았고 크게 다친 사람도 없으니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당시 저도 많이 놀라고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 운전자 명함만 받아왔는데요. 이런 경우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고 CCTV를 가리는 게 맞을까요? 차량 운전자가 저희 아버지뻘 되는 연령대였는데 사고를 대충 무마하려는 태도가 많이 속상하게 했습니다. 특히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 차량 운전자 과실이 클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초록불이죠. 이때 횡단 중인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에 기본적인 법적 책임 소재와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네, 통상적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은 잠시 정차해서 마주오는 보행자가 없거나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는 차량의 과실비를 조금 더 높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량이 한 70 혹은 80 정도, 그리고 보행자나 상대방이 20이나 30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 사실이 과실 비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그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속 30km 이제 이하로 주행을 해야 된다고 보통 규정을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이건 사실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는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어린이 보호구역 이었다라고 하면 30km 미만을 달렸던 것인지 아니면 그걸 초과했는지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네. 만약에 30km 미만으로 달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속도가 더 높든 낮든 그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진 않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속도가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관돼서 무조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30km 미만으로 주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맞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나 범칙금의 대상이기는 합니다. 차량 운전자가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아서 서행하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과실 경감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어떤 도로의 사정이 그랬다라고 하면 참작될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주관적인 사정이라고 하면 그건 주관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이 네. 과실 비율 산정에서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고 직후에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이라도 그럼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는 게 좋을까요? 이 과실 비율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되게 섬세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네. 작은 어떤 에피소드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과실 비율이 확 바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영장 집행이라든지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 신고 접수를 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절차를 간이하게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과실 비율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늦게라도 신고를 접수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행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보행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그냥 도로를 이제 횡단한 그런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혐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차량 운전자가 현재 합의를 대충 무마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찰 신고 후에 보험 처리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회피하려고 할 때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알려주실까요? 일단은 경찰 신고는 결국에는 이제 형사 조치이기 때문에 배상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보험 처리를 거부하거나 금전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별도의 소송을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이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 사건이 과실 비율의 다툼에 분명히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CCTV에서 촬영된 내용이라든지 주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서 그 인정되는 과실 비율이 좀 다를 수 있는 건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CCTV 등 확보를 위해서 신고 접수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얼마 전에 이사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둘이 살고 있는데 이삿날이 평일이어서 둘 다 출근을 해야 했어요. 이사업체는 집주인 없어도 충분히 이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삿날 4명이 와서 짐을 나르기로 얘기를 끝내고 견적도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이사 당일에 전화가 와서는 짐이 너무 많다며 한 명을 추가로 불러야 한다고 추가금을 요구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잠시 후 짐이 많아서 차량이 더 필요하다며 또 추가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추가 차량 요금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비싸더군요. 이삿짐 견적 보러 왔을 때 전부 확인했는데 왜 자꾸 추가 요금이 발생하냐고 물었는데 이미 추가 차량을 불러서 이사를 진행하고 있더군요. 이사 완료 후 잔금을 치르고 차량 추가 요금까지는 줄 수 없다고 하자 이사업체에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 잘못이 클까요? 부부 둘만 사는 데다가 신혼살림이라서 짐도 많지 않은데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게 미덥지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이사업체가 방문 견적 시에 짐의 양을 모두 확인하고 견적을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이사 당일날 현장에서 추가 인력이나 차량 운임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고객이 그 지급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사는 서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가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삿짐 업체를 이제 요청했을 때 견적을 낼 때 어떤 곳들은 이게 확정 금액이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네. 혹시 당일에 뭐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 추가될 수 있다고 예고를 하거나 안내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담자분의 사연을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견적을 확인을 하고 변동이 없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집주인도 없어도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던 걸로 보아서 네. 추가금이 발생할 거라는 것에 대한 어떤 사전 고지를 하지는 않으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계약 당시에 추가금이 없겠다라는 묵시적인 약속을 한 걸로 추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구가 정확하게 기재해서 계약서를 받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상담자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추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추가 차량 요금 지불을 거부하자 고소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체에서 실제로 상담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형사고소라고 하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사기죄라고 하면 타인을 기망해서 금액을 편취하는 건데 네. 이삿짐 업체를 불러놓고 추가금을 안 내고 이사를 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예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체적인 사연을 봤을 때는 상담자분한테 사기죄 고의도 전혀 없고 뭐 기망을 한 부분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뭐 처벌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민사소송과 관련된 거는 이제 계약 내용의 해석이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계약 당시에 추가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게 고지가 되었느냐 혹은 예상할 수 있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 따라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인용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전부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고소가 진행이 되면 상담자님께서 취해야 할 법적 방어 조치가 있을까요? 일단은 고소가 되는 경우에는 뭐 사기의 기망이 없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어려운 방어는 아닐 걸로 보여서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당한 추가 금액 요구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위원회 등의 분쟁 해결 절차를 먼저 밟는 건 어떨까요? 네, 이제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을 하면 어쨌든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네. 다만 이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의 분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은 상담자분이 받아야 될 돈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주셔야 되는 돈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먼저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시더라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조정을 신청하든 소송을 하시든 결정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향후 유사한 이사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이사 당일 추가금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자료나 현장에서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뭐 이사나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사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약을 하시느냐 아니면 여지를 두시느냐의 문제인데 서로 쌍방이 합의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문제는 없겠지만 이 사안처럼 당연히 추가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계약 당시에 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짐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추가금이 없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문구에 기재를 해서 계약을 받으시거나 최소한 구두 동의를 받고 녹음을 남기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을 위해서 추가로 조언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이미 이제 사건은 발생했고 네. 향후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계약서 잘 쓰시거나 녹음을 잘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당장에는 상담자분이 먼저 지급하셔야 되는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상대방이 소송을 안 하거나 청구를 안 하면 결국 이렇게 종결이 될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일단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태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